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 발표 영화로 보는 잠수함 역사를 맡은 그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의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보시는 바대로입니다. 조금 있다가도 제가 오늘 주로 할 얘기는 그 명작 잠수함 영화 소개와 평론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또 그 과학기술지에서 또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잠수함 영화를 그냥 모은 게 아니라 어떤 그 잠수함의 그 기술사적인 측면, 네, 기술 역사적인 측면을 좀 조망할 수 있는 그 잠수함 영화들을 오늘은 특별히 골라봤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은 좀 싫어할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그 잠수함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전략 병기도 아니고 거의 기지로까지 위상이 격상된 감이 있는데 그런 잠수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우리 소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해군이 국민들한테 갖는 인지도는 가히 실미도 특수부대급입니다. 낮아요. 잠수함 낮아요. 해군 항공대 더더더더 낮아요. 네. 그런데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은 그 잠수함을 이용해서 거의 독일은 두 번이나 영국을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 정도로 잠재력이 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무기 체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막상 모이신 분들 몇 명을 보니까는 제가 좀 많이 떨려요. 이 소장님도 계시고 이 해군사관학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거 진짜 공장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 그럼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충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네. 우리 잠수함 주제로 관련된 책으로는 전함군함 백과사전, 쿠르스크 이 두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누라랑 같이 세계의 전함이라는 책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 장기 중에 하나가 전쟁 영화 평론이에요.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 어떤 강의를 해달라고 할 때 거의 반사적으로 떠오른 주제가 그럼 잠수함 영화를 한번 평론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제를 영화로 보는 잠수함 역사로 정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잠수함 영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엄청 재미없고 딱딱한 잠수함 창세기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정복왕이죠. BC 4세기쯤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무하고 유리로 다이빙벨을 만들어서 잠수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마 전설 기록 다 통틀어서 사람이 맨몸 말고 어떤 최소한 방형태의 잠수도구를 이용해서 물에 들어갔다는 최초의 기록 중 하나긴 한데 하지만 이거는 잠수함이라고 볼 수 없죠. 잠수함은 일단 배예요. 배는 더 잘 아시겠지만은 부력, 탑재력,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잠수 및 부상 능력 그러니까 심도 조절 능력까지 갖춰야 되는데 다이빙벨은 아니죠. 자체 추진력이 없어요. 심도도 모선에서 정해주는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자,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전설이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사료 기록은 아닌데 왜 이런 기록이 남았는지는 사실인지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왜 이런 기록이 남았는지 한번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참 모순되는 얘기인데 우주에 나가본 사람은 그래도 많거든요. 근데 그 지구에서 가장 우주라고 하면 최소한 그 고도가 100km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심도가 고작 그 11km밖에 안 되는 마리아나 해구에 들어가 본 사람은 여태까지 5명이 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속이라는 세계가 인간이라는 그 생물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죽음과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속에서는 인간의 그러니까 뭐 얕은 물은 제외하고 깊이 들어가면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 중에 80%가 시각 정보인데 깊은 물 속에서는 이 태양빛이 차단되니까 시각 정보를 못 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그 전파도 사용할 수 없고. 예. 잘 들리세요? 네. 물 속에서는 전파가 안 통해요. 물 속에서 통할 수 있는 건 오직 음파뿐이에요. 그리고 물 속에는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형태의 산소도 없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수압이 있어요. 맨몸으로 심해에 들어가면은 찌그러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인간이 진짜 아이러니한데 하게도 하늘과 우주에 비해서보다도 정작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인간이 맨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심해에 대한 열망이 이런 전설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잠수함도 영화도 결국은 어떤 인간의 꿈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설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설을 소개를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재미없는 잠수함 창세기 얘기를 계속할게요. 잠수함의 기계적 이론을 제일 먼저 제시한 사람이 영국인 윌리엄 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6세기의 현대적 잠수함의 원리를 거의 다 소개를 했어요. 완전 수밀 선체, 물속에 들어가니까 당연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새지 않게. 물론 재료는 당시 기술력에 맞춰서 나무하고 가죽이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잠수함은 독자적으로 심도 조절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 물탱크를 사용했습니다. 예. 물을 이렇게 빨아들였다가 빼내야 될 때는 요 수동 크랭크를 이용해 갖고서 배출을 하는 식이었어요. 이 물탱크 부피를 줄여서 자바라 방식. 그리고 잠수함이 물속에서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력원도 제시를 했죠. 당시에는 인력뿐이었지만 이 윌리엄 본이 제시한 원리가 처음 구현돼 갖고서 역사상 최초의 잠수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배가 바로 영국의 드레벨 잠수함이에요. 다음 세기 17세기에 만들어졌는데 네덜란드 사람 드레벨이 영국 국왕을 위해서 개발 건조를 했어요. 그리고 새 척을 만들었는데 척이 갈수록 이 배수량이 커져요. 사람도 많이 태우고. 1624년에 건조된 드레벨 3호는 16명을 태우고 이 정도 성능이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제임스 1세 이 영국 국왕을 태우고 자망한 적도 있어요. 제임스 1세는 덕분에 사상 최초로 잠수함을 타본 국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해군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왜? 그러니까 군사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관심을 안 가졌겠죠. 왜 군사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정답. 이때만 해도 적함을 공격을 하려면은 그리고 한 포 못 쓰면은 왜 영화 배너에서도 나오죠. 적함 옆에 배 대갖고서 아군 수병들이 넘어와서 백병전 벌이고 이래야 되는데 잠수함은
둘 다 안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참 궁하면 통한다고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미국 독립전쟁 때 그 미군이 만들었던 잠수함이에요. 1인용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 영국의 군함 이글함을 격침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저기 그 이글함 구멍에 밑바닥에다가 여기 안 보이지만 그 드릴이 있어요. 이 잠수함에. 예, 드릴을 이용해 갖고서 가지고 간 그 폭약을 설치해 갖고서 빵 터트려서 이글함을 격침하려고 했는데 못 시켰죠. 왜냐 이글함 바닥에 그 철판이 돼 있어서 드릴로 뚫을 수가 없었어요. 이 미수에 그쳤어요. 결국 그러면은 그 잠수함 최초의 격침 전과는 어떤 배가 세웠을까요? 아시는 분 혹시? 정답. 그 영화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영화 얘기로부터. 네. 사실 이 영화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99년도에 나온 영화래요. 국내 이때쯤 국내 비디오 가게에는 수입이 됐었대요. 예, 근데 이때 저희 집이 하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거 빌려보지는 못하고 다 들어간 다음에 이런 것도 국내에 나왔었구나 했는데 아까 우리 생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 1864년도 2월 17일 날 미국 북부해군 휴스토닉 함을 격침을 시킴으로써 인류 최초의 잠수함 격침 전과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썼을까요? 우리 생도님도 아시겠지만은 이거 드립 좀 심하게 해서 가미가제 공격이었죠, 진짜. 들이받고 나서 폭발에 휘말려와서 지도 침몰해가서 죽었어요. 저기 승조원 8명 있었는데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예, 그렇게 된 원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헐리호 도면인데 유일한 공격 수단이 이거예요. 선체 앞부분에 이 장대 같은 게 장대가 길게 달려 있고 이 장대 끝에 저기 폭약이 달리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 상태로 해서 적함에 들이박아 갖고서 터트리는 방식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동력원이 아까도 말했듯이 인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대충 내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 사람 여러 명이 들러붙어서 그냥 수동으로 열심히 이거 하고 함장 겸 조타수 겸 견시가 여기 커닝타워로 보면서 조향을 하고 자 이런 방식 이런 인력 추진식 잠수함의 문제가 뭘까요? 네, 맞아요. 속도하고 항속거리 당연히 안 되고 더 큰 문제점이 있어요. 뭘까요? 아니 방향 전환은 돼요. 여기 조타 장치가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거 스크류 축 돌리거나 노 젓는 게 알고 보면 되게 고강도 운동인데 이 밀폐 공간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산소가 모자라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헐리함이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승무조가 무려 승무조라고 그러나요? 배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승조원 개개인 말고 전체 팀으로 비행기에서는 승무조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전체 팀 전체 다. 예. 팀으로 예. 예, 아무튼간에 이미 실전에 나가기 전에도 시험 항해하다가 승조원 두 팀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질식해 갖고서 실제 나간 거는 세 번째 팀이었고 이 세 번째 팀도 인류 최초의 격침 전과를 거둔 끝에 예 같이 죽었어요. 예. 뒷얘기 말씀드리면 잔해가 2000년도에 발굴이 됐다고 해요.
그 승조원 시신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 누가 탔는지 누가 탔는지 그 신원 확인도 지금은 다 됐고, 그게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는 혹시나 그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요청을 하시면 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무튼 이 케이스를 통해서 이 무장 거의 뭐 가미가제는 다름없죠. 진짜 자폭 공격이죠. 이 무장하고 동력을 제대로 해결 못하면은 이 잠수함은 진짜 자살병기인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해결 못하면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점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제시하는 영화가 다음에 소개할 영화인데, 바로 이겁니다. 그 영화 해저 이만리. 혹시 이거 보신 분 이거 더 오래된 영화인데, 54년도 영화인데, 원작 소설은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원작 소설은 워낙 유명하니까 뭐 거의 그 줄 베른님은 거의 뭐 SF 소설가 이전에 거의 뭐 이제는 고전 작가죠. 진짜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이 그 원작하고 그 영화를 잘 보면은 이 동력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한 흔적이 나요. 원작에서는 이 네모 함장이 그 모는 그 노틸러스 잠수함이 그 전기로 그 추진이 됩니다. 모터 돌려서.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 54년도라는 그 시대상에 맞게 이 원자력으로 바뀌죠. 이게. 그리고 54년도에 또 그 여담이지만 54년도에 이 또 잠수함 역사상 기록적인 일인데 뭘까요? 맞아요. 이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계속되는데, 네, 그런 시대상에 맞게 이게 좀 그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네모 함장이 그 노틸러스 호를 건조를 해갖고서 계속 그 서구 열강들의 그 군함을 들이받고 다니는데, 이 네모 함장이 그 열강들한테 그 자기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 그렇게 묘사되거든요. 당시 이 소설이 집필되는 19세기 말에 아주 그냥 격렬했던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전쟁, 이런 거를 비판한 영화이자 소설입니다. 네. 그리고 무슨 말씀 드리려다 말았는데, 이거 하지만 이 노틸러스 호도 잠수함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잠수함이죠. 뭘까요? 여태까지 대충 힌트는 드렸습니다만 뭘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공격 방식? 이거는 솔직히 헌류호보다도 공격 방식 면에서는 솔직히 요새 말로 짜쳐요. 진짜 충각이잖아. 들어받아서 이 가라앉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잠수함 선체라는 게 들이받고 그러면은 이 본인도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게 안 됩니다. 실제로는 절대로. 여담인데 하도 그냥 이 해난 사고에 대해서 황당한 음모론 많이 퍼뜨리시는 분들이 잠수함에 와서 들이박았다 막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해저 이만리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진짜 안 됩니다. 절대로는 다 찌그러진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전시 설명하다가 U333 얘기하면서 잠깐 했지만은, 잠수함이 다른 배 박으면 잠수함으로 찌그러져서 부상해야 돼요. 네. 이 줄 베른 이 양반이 이 노틸러스 호를 그냥 착상한 건 아니고요. 사실 모델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1863년에 이 프랑스 해군에서 건조한 실험용 잠수함 플롱저함이라는 건데요. 이게 프랑스 해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1867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국박람회에 열렸을 때 출품이 됐었대요. 그때 이 줄 베른 이 양반이 그거를 타보시고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노틸러스호 자기 소설에 나오는 배 창작에 사용했는데, 특이한 거는 이 배 추진 방식이었죠. 압축 공기로
이 스크류 축을 돌리는 방식이었어요. 그 인류 최초로 그 인력이 아니라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추진을 한 잠수함입니다. 이 배가. 뭐 이때까지는 거의 뭐 진짜 이 몽상가들의 그 저기 그 속된 말로 돈지랄 아니면은 진짜 그 거의 뭐 자폭병기. 사실 얘도 여기 그 사진이 잘려 있는데 공격 방식은 아까 그 헐리하고 똑같은 저기 그 스파 토페도 방식이에요. 장대 끝에다가 그 폭탄 매달아서 그냥 들이박는 방식. 네, 당연히 위험하겠죠. 이래 이 그 어떤 그 추진기관하고 그 무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진짜 그 비실용적인 그 값비싼 장난감에 머물러 있던 잠수함이었는데 그게 그 해결된 게 대충 19세기 말 20세기 초쯤입니다. 바로 원거리에서 그 적을 때릴 수 있는 어뢰가 발명됐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발명가 로버트 화이트헤드가 발명한 어뢰였는데 그 이 사람이 만든 초기 어뢰 성능이 대충 이 정도였어요. 이게 그 이후 성능 개량을 거듭해서 현대 어뢰로 발전했는데 뭐 현대 어뢰도 사실 그 이 초기의 어뢰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뭐 더 정밀해지고 뭐 유도가 가능하고 뭐 이런 차이점은 있는데 이미 뭐 기본적인 뼈대는 이 사람이 다 만들어놨다. 이 어뢰의 의의가 뭐가 있냐면은 잠수함이 처음으로 가진 그 수중 원거리 타격목이라는 점에 있어요. 네. 물 속에서 적한테 들이박지 않아도 먼 거리에서 안전하게 빵 쏴서 적을 맞출 수 있는 무기가 잠수함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의의가 잠수함뿐 아니라 소형 함정하고 항공기에도 주력함을,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주력함은 그 전함, 순양함 이렇게 큰 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력함을 격침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는데 어뢰는 그 물속에서 달려가서 터지는 거거든요. 헐수선 아래죠. 헐수선 아래 그 배에 파공이 생겨서 물이 엄청나게 밀려들면은 그거를 제대로 막지 않는 한 저기 그 배는 그 100%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자개신관 달린 어뢰는 그 적함 용골 아래에서 정확히 터져서 용골을 부러뜨리죠. 그 우리 옛날에 그 천안함 시끌시끌할 때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온 그 버블제트 효과예요.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그 어뢰가 발명되기 전에 그 함포가 거의 그 함포만이 유일한 주무장이던 시기 때는 적의 큰 배를 격침시키려면은 우리도 그만큼 큰 대포를 실은 배를 가져야 됐다. 그럼 우리 배도 커져야 됐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큰 배는 큰 배로밖에 상대가 안 됐죠. 그러나 이 어뢰라는 그 요새 말로 죽창이 개발되면서 자 조그만 잠수함, 조그만 수상함,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항공기까지도 주력함을 격침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 뭐 아시겠지만 그 비스마르크 나중에 그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도 어뢰 맞아서 격침까지는 안 됐는데 그 영국 항공기에서 발사한 어뢰 때문에 그 타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방향 전환을 못하고 영국 해군 수상함들 하고 있는 대로 바로 뛰어들어서 빠바방. 그 뭐 어뢰 맞아서 격침당한 뭐 배는 뭐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또 무장에 있어서 추진 장치에도 혁신이 일어났는데 여기 계신 이 홀랜드 선생께서 내연기관하고 전기모터 이 두 가지를 추진기관으로 사용하는 잠수함 홀랜드 6급의 실용화에 성공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쓰여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최초로 실용화된 기계적 잠수함 동력원이고 아직까지도 쓰입니다. 예. 지금 뭐 디젤 잠수함이 다 이런 식이죠. 그 부상시에는 그 디젤 엔진 그 처음에 이 부분이 만드는 가솔린 기관이었는데 돌려갖고서 배터리를 충전했다가 물속에 자망할 때는 그 내연기관을 못 쓰니까 그 전기 모터를 돌리고 전기 모터의 전원은 아까 충전해뒀던 배터리가 다 되면은 또 물 위로 나와서 내연기관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 방식이 오늘날까지도 그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존의 그 인력으로 돌리던 잠수함하고는 격이 달라요. 기동력하고 항속력. 누가
노저 갖고서 200캐리씩 갈 거예요. 이 홀랜드 잠수함이 또 그 각국 잠수함 부대의 시초가 됩니다. 네, 이때 그 혁신적인 발명품이야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갔다고 해요. 사가서 보고 연구해 가서 다 자기네 실정에 맞는 잠수함을 만들고 이렇게 근대화가 되고 또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 알프레드 세이어만 그 미해군 준장이고 이런 저서를 내셨어요. 우리말로 번역도 돼 있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봐보세요. 네. 이 양반은 사실 그 왜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냐면 사실 이 양반 머릿속에 들어있던 주된 생각은 대항거포주의예요. 네, 이 양반은 저기 그 생존하고 그 활동한 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잠수함이나 항공기나 뭐 어뢰나 이런 게 저기 해전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전에 사셨던 분이라 그 국가 간의 그 해전은 그 주력함 특히 그 중에서도 전함 간의 저기 그 해상 결전으로 결판이 날 거다. 그 이론을 철저히 신봉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도 그 자기 책에서 무슨 말 했냐면은 그 강력한 주력한 전력이 없는 해군도 이 소규모 기습 전력을 이용해서 그 적의 그 해군이 아니라 적의 상선당을 공격하면은 전장에서 승산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양반도. 그게 결과적으로 잠수함의 올바른 활용 방식을 정확히 예견하셨던 주장이었어요. 이 양반은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지만 그러고 나서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잠수함이 화려하게 그 부상을 하게 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개전 당시에는 구체적인 잠수함 전략 전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전 초기부터 독일 해군은 그 잠수함의 가능성을 입증했는데 사실 뭐 전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함장님께서 그 모으신 그 어떤 관련된 그 자료들 중에 독일 게 너무 많다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독일은 그 유럽 열강 중에서 그 근대화가 덜 된 나라였고 근대화가 늦게 덜 된 나라였고 그리고 또 그 내륙 국가였고 여러모로 그 강력한 해군을 저기 육성하기에는 그 한계가 많았던 나라였죠.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세계 최대의 해양 국가인 영국하고 그 맞짱을 떠야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독일이 쓸 수 있었던 카드는 제일 좋은 카드는 잠수함이었다. 네. 잠수함이 이런 식으로 저기 조그만 잠수함들이 이런 식으로 순양함 격침시키고 그리고 또 무제한 잠수함전으로 영국 본토를 이미 1차 대전 때 거의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해요. 이때 어느 정도로 영국이 몰렸냐 하면은 영국 내에 예비 연료가 2달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이 섬나라가 안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외부에서 물품을 수입해오는 상선들을 다 격침시켜버리면은 굶어 죽어요, 진짜. 영국을, 이때 독일 잠수함대가 제시한 게 무제한 잠수함전이었는데, 영국으로 물자를 싣고 수입을 하는 배는 국적이 어디든 간에 쏘겠습니다. 이 소리에 같은 얘기해서. 국적이 그게 뭐 영국 배든 미국 배든 러시아 배든 무조건 가라앉히겠습니다. 이 포스터 왜 넣는지 아시는 분 혹시? 뭘까요? 네? 첫 버전 관련은 아니고요. 이게 무슨 포스터냐면은 설명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때 이 무제한 잠수함전 때 독일 해군이 미국의 미국의 민간 선박 루시타니아호를 격침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갖고서 그때 가라앉은 배는 당연히 영국의 인원하고 물자 싣고 가는 배였죠. 당연히 미국 배가 가라앉았고 미국 배가 가라앉았으니까 미국 사람도 많이 죽었고. 그 사건을 상기를 시키면서 입대하십시오. 독일 놈들 때문에 독일 놈들이 루시타니아 가라앉혀서 죄 없는 여자하고 애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입대하라고 그 권하는 저기 그 당시 그 1차 대전 때 모병 포스터예요, 이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미국한테 그 독일이 잠수함으로 시비를 거니까 이 진머만 문서, 그 진머만 문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지금 미국 영토 중에 그 3개주가 저기 그 원래 그 멕시코 영토였거든요. 미국이 전쟁에서 뺏은 거예요. 근데 그 독일이 그 멕시코에다가 제의를 해요. 야, 우리 독일하고 편먹어서 미국하고 싸우자. 그러면은 그 저기 우리 독일이 이기면은 그 옛날에 그 미국한테 뺏겼던 땅 니들한테 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문서였고, 이 러시아 공산혁명,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터지면서 그 소련은 저기 그 이제 그 독일하고의 전쟁에서 손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7년에 미국도 결국은 이 잠수함도 또 중요한 이유에서 그 미국이 참전이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때 그 독일이 그 잠수함전이 정말 그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게 이 마지막 쪽에 들어야죠. 종전 후 독일은 잠수함 보유를 금지당합니다. 잠수함이 좋은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은 가지라고 했겠죠, 아마. 그러나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35년도에 그 베르사유 조약이 파기되면서 독일 해군 잠수함대가 부활하고 그 이후에 그 2차 대전 개전하면서 다시 그 어게인 월드 워를 다시 찍습니다, 진짜. 네. 대충 이때 영국은 다시 한번 저기 그 거의 뭐 국가 존망의 위기까지 갔는데요. 대충 그 독일 해군 잠수함 부대가 이 정도 저기 그 전과를 세워줬어요. 여기 그 계신 양반이 그때 그 대전 초기에는 그 해군 잠수함대 사령관 역임하시고 후기에는 그 해군 사령관 역임하시고 히틀러 자살한 다음에 그 독일 대통령까지 역임하신 그 데니츠라는 분이에요. 그 계속 밀리던 영국이 그 43년도 5월 이후에는 그래도 그 독일 유보트 우위가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은 그 제공권하고 제해권이 독일군이 갖고 있던 제공권하고 제해권이 이미 다 상실이 됐고, 그러고 결정적인 암호해독. 네. 그 바다에 나가 있는 유보트한테도 그 다 그 지시는 저기 그 암호화된 무선 통신으로 보내는데, 그 뭐 사실 역사 많이 왜곡한 영화가 하지만 혹시 네, 맞아요. 거기 나온 것처럼 그 영국 애들이 그 암호 해독이 상당히 빨랐어요, 의외로. 독일 암호. 물론 그 독일 애들은 그 자기들 암호 털리는 사실 모르고 있었고. 그렇지만 패전 시까지 전투를 계속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맞아요. 독일 해군 잠수함 한 척이 바다로 나가면은 그거를 잡으려고 그 연합군이 그 배 여러 척 띄워 비행기 수십 대 보내. 그런 식으로 저기 그 전력이 그 대서양 바다에 묶여지니까, 만약 그 독일 해군 잠수함이 바다에 안 나간다 하면은 그 전력이 다 저기 그 유럽 본토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패전 시까지 계속 잠수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대전 때 독일 잠수함들이 벌인 전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예요, 명실공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도 그 전투의 전원을 계속 연구하고 그러고 계신 겁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해군 잠수함 부대가 그 벌였던 사투의 이 슬라이스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이거죠. 네. 우리나라에는 그 특전 유보트라는 제목으로 상영을 해서 여기에도 그 제목을 적어놨어요. 이 영화가 그냥 떨어진 건 아니고, 독일 해군 그 문선대장 겼던 그 로타 군트 부하임이 전후 전쟁 때는 유보트에 직접 탑승해서 취재를 했어요. 우리 잠수함 부대가 이렇게 싸운다. 그걸 취재하고 전쟁 끝나고 나서 73년도에 집필한 그 소설을 극화한 영화고요. 나오는 배는 그 실존 잠수함인데 그 내용은 그 조금 역사하고 달라요. U-96은 저기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막판에 저기 그 미군기한테 연합군기한테 폭격당해서 가라앉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설명이 필요 없는 잠수함 영화의 걸작이에요, 진짜. 어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소장님 죄송한데 물 좀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원작자부터 시작해 갖고서 거의 그렇잖아요. 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격렬한 그 잠수함전을 벌였던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만들었는데 리얼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잠시만요. 물병 좀 이겠습니다. 꼭 봐주시기를 바라겠는데, 근데 만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한계는 있어요. 이 영화에도.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영화는 진짜 슬라이스예요. 예. U-96이라는 배 한 척이 어떤 초계 도중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뤘는데 이게 유가소비에트 41년도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황이 바뀌고 어떤 독일 해군 잠수함 부대가 좀 신장비하고 신형함을 추역시키면서 있었던 일 같은 경우는 일절 안 나옵니다. 예. 좀 시각이 좁죠. 그러고 또 한 가지 한계라면 한계고 특징이면 특징인 부분인데 이게 독일 영화라는 점. 네. 독일은 절대로 전쟁을 낭만적으로 표현한 영화, 특히 2차 세계대전을 낭만적으로 표현한 영화를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패전국도 아니고, 예, 그냥 거기다 전범국이 그냥 전범국도 아니고 아주 인도의 인간적인 도리에 위배되는 전범국이에요. 자국 내 소수 민족을 말살을 시키려고 했으니까. 그러한 행위가 어떤 일선 병사들의 우발적인 행위도 아니고 그런 행위를 국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였죠. 그게 전쟁의 최종 목표였고 유태인들하고 소련인들하고 깡그리 죽이고 그 넓은 소련 땅하고 유럽 땅 전체를 게르만 민족의 생존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게 독일이 보였던 2차 대전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절대로 낭만적이고 멋있게 표현을 못합니다. 여기서도 사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독일이 만들었던 2차 대전 전쟁 영화들이 다 그렇고요. 여기서도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죠. 기껏 힘들게 귀환했더니만은 배는 공습당해서 침몰하고 장교들은 다 죽습니다. 그거하고 좀 대척적인 이 영화하고 좀 대척점에 서 있는 영화가 미국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이 영화도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잠수함전을 다룬 영화. 이 영화는 진짜 이 성명하기 거시기한데 원제는 오퍼레이션 패시픽이거든요. 51년도 영화인데 국내에서는 이 존 웨인의 진주만 남태평양 기동작전 이 두 이름으로 검색하면 다 걸려요. 심지어는 DVD를 사도요. 표지에는 존 웨인의 진주만으로 있고 까보면은 DVD 아래 남태평양 기동작전으로 써있어. 지들끼리 손발이 안 맞아요. 예,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에서 벌어졌던 잠수함전도 격렬합니다, 진짜. 예. 2차 태평양 전쟁 초기에 미 해군이 처했던 상황이 의외로 독일 해군하고 비슷했던 점이 많아요. 일본이라는 거대한 해양 국가를 진주만에서 얻어맞아가서 이 박살내서 이 반토막이 난 해군 전력으로 상대를 해야 됐어요. 일본하고 영국 둘 다 강대한 해양 국가고 섬나라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태평양에서도 미국 잠수함이 이 일본의 숨통을 끊으려고 맹활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아까 특전 유보트보다는 좀 시각이 넓어요.
미 해군 잠수함대가 수행했던 다양한 작전들 다 보여주고 있어요. 통상 파괴전, 대함 공격, 인명구조, 그 추락한 그 아군 조종사 구출하는 거. 그리고 저기 그 특수 수송, 아예 그 영화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그 미국 피난민을 그 잠수함이 수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소개해서 아예 이 잠수함 부대가 그 할 수 있는 거는 다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확 나고, 그리고 어뢰 결함, 예, 이때 그 2차 전쟁 때 독일이건 미국이건 그 어뢰의 결함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특히 그 미국 어뢰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자기 신관하고 심도 조절 장치가 다 불량이어 갖고서 그 혹시 그 영화 그 2019년도에 미드웨이 보신 분? 예, 그 혹시 거기서 그 장면 기억나요? 저기 그 미국 잠수함이 그 일본 군함에다 어뢰 때렸는데 어뢰가 저기 그 장갑판 못 들고 띵 튕겨 나간 거. 그게 절대로 그 어떤 그 영화적 과장으로 놓은 게 아니고 그 미드웨이 전투 때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 그 해군에서 그 지급해준 어뢰들이 다 불량이었던 거예요. 예. 어느 정도냐면은 그 뭐 미군 제독이 이딴 어뢰 말고 이딴 어뢰 줄 거면 차라리 그 갈고리장 때나 주든가 적함 그 장갑판 뜯어내게 그걸로 그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 영화에서 그런 그 미군의 그 실책을 상당히 그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막 고치는 장면도 나와요. 영화 보시면. 그래서 이 상선 478만 톤이라는 수치에 그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일본이 그 전쟁 직전에 그 갖고 있었던 상선의 총톤 수가 478만 톤입니다. 예. 일본이 그 전쟁 시작하게 갖고 있던 상선을 100톤만 빼놓고 다 갈아쳤어요. 전쟁 기간 중에 미 해군 잠수함대가. 거의 거의 그 일본 열도를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기하를 시켰어요. 완전히 굶겨 죽였죠. 진짜 상선만 가라앉힌 게 아니라 잠수함이 또 기뢰부설도 하고 그러니까. 반면 일본 잠수함대는 이 정도로 졸전을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혹시? 50점. 예. 100점짜리 정답은 뭐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마한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그래요, 얘들이. 전쟁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은 진짜 수상함들 간의 함대 결전으로 견판이 나고, 잠수함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보조적인 역할만 할 거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잠수함의 주된 적은 적의 해군 군함이지 상선 따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본의 전략 사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졸전을 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이 하도 그냥 미국 잠수함에 탈탈 털려서 나중에 자위대로 바뀌면서 무기 자급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전에처럼 또 우리 본토가 또 막혀도 이 무기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본토 내에 생산 공장이 다 있어야 된다. 무기는 어떻게든 국산하려고 하고, 대잠 전력 강화. 미국에 200대밖에 없는 P3 대잠 초계기가 일본에는 무려 100대가 있습니다. 그 좁은 일본 땅에.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미국 잠수함은 잘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는지 아시려면 한번 봐보세요, 이 영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순영합군과대 이념 대립, 그리고 핵폭탄이 보급됐죠. 소련 애들 첩보망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미국 애들이 엄중한 비밀로 진행했던 원자탄 개발 계획, 맨하탄 계획을 이미 스탈린은 다 알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맨하탄 계획 이루어지는 연구소에 소련 스파이를 심어놔 갖고서, 예, 소련하고 중국이 미국이 핵 터트린 지 얼마 안 돼 갖고서 자기들 핵 실험한 게 지네들이 순수하게 연구해서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중국이 공산화되죠. 소련하고 중국이 다 공산주의니까 아시아 대륙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대륙이 공산당 땅에 다 떨어졌어요. 이래서 세계는 냉전 구도로 돌아섰는데, 이 냉전이 과거 1, 2차 세계대전처럼
어떤 열전으로 번지지 않은 게 이 무기화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핵무장 때문이었던 거죠. 그 어려운 말로 하면 상호 확정 파괴. 네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면 나도 방아쇠를 당겨서 널 죽이겠다. 그리고 그 무기화된 원자력에 선봉에 선 게 우리가 좋아하는 잠수함이었던 거예요. 예. 원자력이 잠수함의 동력으로 이식되면서 잠수함은 그 승조원의 체력이 허용하는 한 무제한 자망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또 그 원자력의 그 잠수함의 무장으로 핵이 탑재되죠. 그것도 어뢰로 쏘는 핵이 아니라 미사일로 쏘는 핵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인류 멸망의 병기이자 멸망을 막는 방패라는 야누스적인 위상을 갖게 된 게 이때 그 냉전 시대 때부터 이 잠수함의 입지인데, 이게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게 참 인류한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소개하는 영화들은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61년도 그 7월 4일날 그 그린랜드 앞바다에서 소련 K-19 원자력 잠수함이 그 노심룡룡 일으킬 뻔해서 가라앉아 버리죠. 아니 안 가라앉았죠. 저기 가라앉을 뻔했어요. 그 사고를 다룬 그 K-19라는 영화인데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참 그거 한데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미국을 화력 면에서 압도하는 해군을 건설하다 보니까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의 안전을 많이 희생을 시켰어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잠수함 건조하다가 잠수함 건조하면서 용접을 할 때 이거 냉각제 지나다 있는 관에는 성면 커버를 씌워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기 줄이겠다고 성면 커버 안 씌웠어요. 냉각관 위로 녹은 용접도가 떨어져서 냉각관을 아주 살짝 약화시켰는데, 근데 그 냉각관 속으로는 냉각제가 200기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냉각 파이프가 이 항해 중에 빵 터지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8명의 승무원을 방사능 높은 원자로실로 들여보내 갖고서 이거 수리해. 그래갖고서 간신히 노심룡을 막았는데, 만약 이거 못 막았으면은 제가 봤을 때 제3차 세계대전 반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린랜드하고 아이슬란드하고 영국 본토하고 있는 지우크 라인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유사시에 소련 잠수함들이 대서양으로 나오는 유일한 통로예요. 거기서 핵 비슷한 게 터졌다? 이거는 핵전쟁 징후인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나왔듯이 그러면은 내가 죽기 전에 너도 빵이다. 이 진짜 대단하면서도 슬픈 얘기죠. 알고 보면. 이 영화는 그러고 이 영화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괜찮은 영화입니다. 솔직히 재미는 없었는데 관객도 많이 안 왔어요. 에드 해리스하고 데이비드 듀코분이 멀더 요원까지 갈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68년 3월 8일날 K-129 침몰 사건 극화했는데, 미국의 케네스 세웰이라는 양반이 이거는 KGB 과격파가 벌였던 음모 때문이다. 얘네들이 잠수함에 들어가서 탄도미사일을 무단으로 발사하려고 했는데, 소련 워낙 중요한 무기니까는 진짜 아무나 못 건드리게 하죠. 어떤 정상적으로 발사가 안 이루어지면 자폭 스위치가 내장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작동돼서 뻥 터져서 침몰한 거다. 그런 음모론을 아예 책까지 냈어요, 이 양반. 그 내용을 극화한 건데, 더 영화 갖고 놀라운 거는 이때 가라앉은 잠수함 잔해를 미국이 일부 회수했다는 거. 그리고 그 회수한 잔해에서 소련 승조원 시신 나오니까는 장례까지 지내준 다음에 그걸 나중에 소련 붕괴한 다음에 옐친 대통령한테 보여줬대요. 이거는 이 크림슨 타이드 같은 영화도 사실 그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진짜. 이 영화 제작 연도하고 영화 속의 시대 배경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지만, 러시아에서 내전 벌어나서
벌어져서 미국의 그 핵 선제 공격을 가하겠다고 막 협박을 하니까 우리 주인공들이 그 초기하면서 이 그 발사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 발사 통신이 그 들어와 갖고서 발사를 준비하던 도중에 또 그 미국 본토에서 통신이 또 들어오죠. 근데 들어오다 끊겨요. 두 번째 통신 내용은 뭔지 알 수가 없고 미사일을 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우리 과격파 함장께서는 쏩시다. 구장은 이거 그 두 번째 통신 뭔지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보자고. 통신기 저기 그 수리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하다가 함상 반란이 두 번이 일어나죠. 그 핵의 시대에 과연 저기 그 주어진 명령만을 그 충실히 이행하는 게 군인의 사명인가 하는 묵직한 그 군사철학적 의문을 던지는 영화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야 왜 적하고 안 싸고 지들끼리만 싸워 그렇게 하시는데 이 그 내용을 아시는 분한테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이 잘못하다가는 그 돌아갈 조국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다음에 미래를 다룬 영화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도 아까 얘기했던 그 핵이라는 그 무기가 주는 딜레마에서 저기 그 연장선에 있는 작품인데 보신 분 계세요? 이 침묵의 함대? 예. 침묵의 함대는 사실 이거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는데 애니메이션은 저도 봤는데 진짜 무성의하게 만들어졌고 그 가능하면 가급적 원작만 와보세요. 32권이라 좀 압박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대충 이래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잠수함 만들고 거기 승조원은 죄에다 해상저위 대회로 채워넣는데 거기 함장이 갑자기 항해 중에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해상 독립국이 되겠다.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썼듯이 핵에 의한 인류는 그 핵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멸의 위험이 있는데 그 자멸의 위험을 없애는 초국가 군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거사를 벌였다. 이 초국가 군대를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좁게는 전 세계의 모든 잠수함 승조원들하고 그리고 더 넓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국적이 다르기 전에 인류인데 이 인류가 누군가 잘못 누른 스위치 한 방에 몰살될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각국의 전략 잠수함 함장들은 만약에 어떤 놈이 감히 먼저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하면은 탑재된 핵무기를 그 나라에 쏴서 그 나라를 박살내 주시라. 그러면 인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UN 본부에까지 잠수함 몰고 가서 독립국가 지위를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뭐 황당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저는 참고로 애니는 보다 말았어요. 진짜 좀 짜쳐갖고서 원작만은 다 읽어봤는데 칼 세이건 교수도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인류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인류 전체 단위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너무나 위험한 힘을 우리 인류는 국가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힘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오버랩됐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분은 감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룰 영화가 이겁니다. 이 푸른 강철의 아르페지오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애니메이션이요. 아크 퍼포먼스라는 만화 제작팀이 그렸던 만화책인데 원래는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극화를 했는데 미래의
안개 함대라는 그 저기 그 정체불명의 그 세력이 그 인류를 열심히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 이 안개 함대라는 그 적들이 그 저기 그 여기 계신 좀 분들한테는 좀 골 때릴 수도 있는 게 다 외형이 그 저기 그 일본 해군이 그 옛날에 운용했던 군함들이에요. 그런데 그 탑재된 무장은 그 장난 엄청나게 세다는 거. 그리고 이 군함들에는 다 그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그 고도로 그 발달된 애들은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기 그 아바타라고 해야 되나? 사람 모양의 아바타를 만들어 갖고서 인간하고 그 교섭을 시도해요. 그 여기 그 오른쪽 그림에 나왔던 여자들이 있잖아요. 요 녀석 얘 빼고는 죄다 이 안개 함대의 그 아바타들이에요. 안개 함대 함선들의 아바타들. 그리고 그런데 그 이 안개 함대 중에서 그 어떤 녀석이 한 녀석이 그 변절을 일으켜 갖고서 우리는 그 저기 그 잘못된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나는 인류를 돕겠다 하고서는 그 자기네 팀을 그 변절을 하고 인간 편에 붙는데 그 녀석이 잠수함이에요. 이 친구예요. 예. 사실 그 어떤 그 영화라는 그 설정에서 봤을 때 제가 참 뭐더라 이 작품 보면서 짜증이 났던 게 이 안대 함대라는 거에서 어떤 그 기술적인 설명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얘들이 과연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 때문에 인류한테 적대로 하고 인류한테 이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기승전결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짜증이 났고 사실 또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들 특히 청소년들 보는 애니메이션들 특징이 그렇거든요. 어떤 튼튼한 뭐 설정이나 스토리보다는 예쁜 캐릭터 가지고 캐릭터 상품 장사나 하고 그럴라는 의도가 좀 보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좋은 말씀을 못 해드리는데 지금 핫한 주제 제4차 산업혁명이죠. 제4차 산업혁명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공지능, 로봇, 네트워크, 네, 빅데이터, 네, 이런 기술들이 지금도 우리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꾸고 있어요. 그런 기술하고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기술이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 기술하고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를 상당히 많이 줘, 이 작품이. 군함들이 굳이 인간 모양의 아바타를 만든 게 아까도 잠깐 비쳤지만은 인간 모양이 되어야지 인간하고 교섭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리고 이 비슷한 현상이 이미 뭐 기술계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뭐 인간형 로봇을 만든다거나, 네. 그리고 뭐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없더라도 어떤 화면 속의 아바타를 인간하고 더 유사하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그 기계가 어떤 인공지능이 계속 진화를 거듭할 때 이 녀석 같은 돌연변이도 나올 수 있고 돌연변이도 나와서 어떤 자아를 가져갖고서 나는 우리 집단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내 독자적인 판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레이 커즈와이 같은 사람은 아예 인간의 다음 진화 단계는 기계다. 우리는 단백질 몸을 버리고 인공지능이 되거나 인공지능의 일부가 될 때 아까도 얘기했던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욕망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뭐더라 피그말리온 효과 어떤 인간이 어떤 이상적인 상대를 원해서 그 상대를 계속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피그말리온이라는 양반이 화가인데 남자 화가인데 현세에는 자기의 높은 눈을 만족시켜줄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자기가 생각한 이상적인 여자상을 깎아 만들어 갖고서 이 여자가 나의 배우자야. 그렇게 믿으니까는 여신께서 이 석상을 진짜 여자로 변신시켜 주셨다는.
인간의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어떤 이상적인 그 자기가 생각한 이상적인 상대를 생각해서 그거를 그 현실로 만들어내려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또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잠수함은 건 AI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무기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너무나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잠수함의 그 AI화를 그 원하는 사람들이 일각에 있단 말이죠. 왜냐? 이 인간은 저기 그 잠수함이라는 폐소 공간에서 그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진짜. 그런데 AI는 뭐 움직이는데 뭐 산소가 필요한가, 뭐 폐소공포증을 느끼나, 그 전원만 공급되면 계속 저기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잠수함을 맡겨버렸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푸른방 강철의 아르페지에 나오는 I401의 그 지통실인데요. 이렇게 좋은 잠수함 아직 없습니다. 현실은 이래요. 오늘도 악조건 속에서 영해수호에 여념이 없는 우리 해군 잠수함 승조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밖에 추천 영화들로 이런 영화들을 꼽아봤습니다. 이 상과하 그레이하운드는 그 2차 대전 때 그 미해군 그 대잠전 영화고요. 이 출구 없는 바다는 그 2차 대전 때 일본 해군 잠수함 부대에도 가미가제가 있었어요. 저기 그 가이텐이라는 그 자폭 공격용 잠수함이 있었는데 그거 그 조종하는 애 얘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유보트는 이거는 좀 마이너한 영화인데 그 독일 출발해서 그 일본에다가 그 더티밤 그 원료 수송하러 갔던 그 U234 얘기 다룬 작품이에요. 그날이 오면은 이거는 그 소설 원작인데 그 핵전쟁 나가고서 지구가 망해갖고서 혼자서 살아남은 잠수함 얘기. 안 좋게 끝나요. 그 당연히 그 새드니까 붉은 10월 이거는 그 누구야 갑자기 아니 저기 그 원작자요. 저기 그 원작자 이름이 뭐였지? 네, 톰 클랜시의 그 출세작, 동명의 출세작을 영화로 만든 건데 살짝 그 SF틱하지만은 뭐 잠수함에 대해서 진짜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그 집중했어요. 여기 쿠르스크는 그 2000년도 8월에 있었던 그 러시아 잠수함 쿠르스크 침몰 사건 다루기이고, 울프콜, 헌터 킬러 요거는 제가 아니라 저희 그 소장님의 추천 영화. 잠망경을 울려라 요거는 잠수함 소재로 한 영화도 엄청나게 웃길 수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예요. 진지한 영화 질리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진짜 웃겨요.